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장신구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측에도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인데요. 한미일을 비롯해 여러 나라 정치인들을 후원하며 영향력을 과시해온 걸로 알려진 통일교의 최고 지도자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수감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에 정교 유착 의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구치소 앞.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모아 기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중간중간 흐느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통일교 신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우리 곁으로 걸어오시는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던 한 총재는 법정에서도 본인을 초종교적인 지도자로 지칭하며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교단 2인자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구치소 1인실에 수감된 한 총재는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수용복 환복, 머그샷 촬영 등의 입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한 총재의 혐의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과 김건희 씨 측에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의혹입니다. 특검이 한 총재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 혐의들 외에도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사이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 규모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의 연결은 없었다는 걸 저는 확신한다고 덧붙였는데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당원이 나왔고 구속된 권성동 의원 이외에도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다른 현역 의원들 이름도 거론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검이 공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정 종교를 향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그 특정 종교를 향해서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통일교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한 총재와 권 의원의 관계가 자칫 당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며 선을 그은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의 개입이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면 위헌 정당 심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신천지나 통일교 문제를 자체적으로 한번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통일교, 신천지, 전환길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당의 어떤 결과들이 바뀐다고 하면 사실은 서운하고 부끄럽고 좀 기분 나쁜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신천지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유사 종교 집단 세력이 침투해 지도부와 선거 후보 선출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주류 책임당원들은 그 힘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 수사로 끝나선 안 된다며 홍 전 시장이 제기한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일본에서도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3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을 계기로 정치권의 거액을 지원해온 통일교와 이 자민당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죠. 일본 언론이 과거 일본의 사례와 빼닮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집중하면서 그동안 통일교가 정치인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학자 총재의 구속 사실을 새벽부터 긴급 타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수사에 일본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3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당시 일본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자였던 어머니가 통일교에 10억 원에 달하는 헌금을 해 가정이 파탄났는데 이런 교단을 옹호하는 고위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아베 전 총리라고 지목했습니다. 朝鮮半島の平和的統一に向けて努力されてきた韓白茶総裁をはじめ皆様に敬意を表します。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부터 50여 년간 이어져 온 관계 속에서 통일교는 선거 비용을 비롯해 보좌진, 후원회 조직까지 자민당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사건 이후 일본 내 여론 악화로 모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자 한 총재가 정치권의 불만을 토로하며 기시다 총리를 지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일본 정치인들은 통일교를 어떻게 하나? 가정연합을 핍박하고 있잖아. 기시다 와서 교육받아야 해. 정치인과 종교단체의 부적절한 야합에 대해 비판이 일었지만 지금까지도 당 차원의 진상규명은 없었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자민당 소속 의원 중 180명이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공표한 정도입니다. 日本の政治家との関係についてもさらに調査の必要が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そういう声が高ま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지난 3월 일본 법원은 통일교의 기부 유도로 유례없는 피해가 생겼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고 통일교는 항고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학자 총재의 구속 후 후계 다툼으로 교단이 분열될 수 있으며 해산 명령 항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증인으로 부른 한동훈 전 대표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았다고 주장해온 한 전 대표인데 결국 당내 입지가 더 좁아질까 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와 법원의 소환에도 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 신문. 법원이 증인으로 부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이 한 전 대표에게 2차례 보낸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 즉 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그래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해서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대신 한 전 대표는 어젯밤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경남 거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보낸 소환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씩 전국 지역에서 지내면서 시민들과 청년들 말씀을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재판 지연 방지 TF를 꾸린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당시 법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폐문부재라는 꼼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이게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이거 수령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더구나 책과 인터뷰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다 이야기했다고 하면서도 증인 신문에는 응하지 않는 건 결국 자신의 본적인 국민의힘 안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되면 그는 또 동료들의
우리 동료들이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증인신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2달 넘게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갑자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법원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신문도 이어지는데요. 실제 속셈은 재판 출석이 아니라 보석으로 풀려나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금요일 열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공판에 출석 의무가 있지 특별히 첫 기일에 더 무거운 출석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당뇨, 합병증 등으로 실명 위기에 놓여 있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무리가 있는 상태라며 계속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습니다. 지금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첫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신문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판에 불출석하는 와중에도 석방 여부를 다투는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 외에 다른 재판들도 앞으로 출석할 거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장 내일 예정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MBC 등 영상기자단은 이번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이 전 장관에게 대사직을 제안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가운데 특검 수사는 경로와 함께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오늘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 지속적으로 죄가 없다는 걸 강조한 자료를 배포해온 이 전 장관은 오늘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VIP 경로 없었어도 초동 수사 결과 반복하셨을까요?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 내렸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관장관님? 이 전 장관의 혐의는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이 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실 참석자 누군가가 800-7070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초동 수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야 이 전 장관은 이 번호의 발신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무슨 조치를 하였는지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있었습니까?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몇 차례 더 부른 뒤
수사 외압 의혹과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이 만나는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수사 단계로 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1입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군인들에게 보국훈장 등 포상을 결정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도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덮친 지난해 12월 3일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판단해 군인들에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집결해 있을 것을, 후속 부대에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상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 작전처장은 국회로 향하는 계엄군 헬기를 막아섰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긴급 비행 승인을 거부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늦춘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형기 1공수여단 대대장도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명령 복종이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는 군에서 군인 정신을 지킨 이들의 항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정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켰다며 군인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보국훈장 3일장을 받게 됐습니다.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작전 상황 일지와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포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이른바 관봉권 띠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의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마이크 방향을 틀며 감정을 드러낸 듯한 모습이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선 검찰을 해체해야 할 이유만 더 분명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봉권 띠지 청문회. 띠지 분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도 중 고압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인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최 검사의 돌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띠지 분실에 대한 추궁에 감정이 상했는지 자신의 앞에 있던 진술용 마이크를 천장을 향해 수직으로 세우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이어간 겁니다.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건진법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중요 증거인 띠지를 분실하고도 수사 자체에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평한 최재현 검사. 결국 검사 선배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고. 그러면 수사를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자부심을 느낀다고? 네.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들에게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대상이다. 검찰의 띠지 사건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보고나 진상조사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오만한 태도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했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했을지 눈에 빤히 보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진보당도 오만 불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검찰을 해체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 전한나 씨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 씨가 아버지와 함께 극우 집회를 기획, 총괄하는 과정에서 폭도들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70m 정도 떨어져 있는 5층짜리 건물. 정광훈 목사의 딸 전한나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떤 거 위주로 확인하셨나요? 추가 압수 계획도 예정돼 있을까요? 지난달 전 목사를 압수수색한 지 49일 만에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경찰은 전 씨 사무실과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전 씨에게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버지 전 목사가 주도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전한나 씨의 역할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집회를 기획하고 연사를 섭외하는 등 아버지 전 목사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 사업체 운영 자금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아버지 전 목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딸 전 씨가 대표나 임원을 맡고 있는 사업체 다수는 정광훈 목사와 밀접한 연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익이 정광훈 목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3의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 목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작년 말 이 목사는 특임전도사 이영석 씨에게 전화해 정광훈 목사의 최측근 유튜버와 합의된 내용이라며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매도하기 위한 논의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정광훈 목사의 명령이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법원 폭동 가담 세력들에게 전달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내고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여론몰이 수사는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에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추켜 세우는 등 반인권적 행태로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이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 포상자 후보자 14명에 포함됐습니다. 지속적인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했다.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인권 현안 해결에 기여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계엄 옹호글을 썼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해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자고 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추켜 세운 적도 있습니다. 탱크 앞에 손 내밀고 안 된다고 가로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지난 4월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대표적 역사 왜곡인 북한군 개입설을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박 위원장을 인권상 후보로 추천한 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 포로와 탈북민 지원단체로 박 위원장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곳입니다. 사실상 셀프 추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추천이 되는데도 박 위원장은 저는 추천받았을 뿐 내용은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실화해의 노조는 박 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인권위가 이런 인사에게 상을 수여한다면 대한민국 인권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수용자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권위 직권조사를 받은 국군교도소도 인권상 후보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후보 추천 과정이 적절하냐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추천받은 모든 분은 후보자라며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열게 되면 삼권 분립이 사망할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일각에서 신중론도 나오면서 청문회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의결되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발했던 국민의힘.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 분립이 사망할 거라면서 이틀째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청문회를 할 거면 이른바 회동설을 제기한 사람들도 모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당연히 열린공감TV 그리고 정상명 총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들은 쏙 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자 불발됐던 지난 청문회를 의식한 듯 이번엔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출석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야당이 주장하는 삼권 분립 위반 여부에 대해선 국회법상 대법원장 등을 부를 수 있다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 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거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월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당 지도부 역시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치 국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대통령실이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3개월간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특활비 정보를 공개한 건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초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에 41억 2,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며 책임 있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입니다. 당시 밝힌 대로 대통령실이 오늘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집행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억 6천여만 원이 집행됐는데 외교, 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은 1억 5,80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민심, 여론 청취 명목으로 9,800여만 원, 국정 현안과 공직 비위 등 정보 수집을 위해 9,700여만 원이 쓰였고 국민고통 위로, 취약계층 격려, 국가정체성 강화를 위해 각각 5천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분야를 포함해 국정 수행 활동을 위해 집행되는 만큼 그동안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실도 이 판단을 존중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유형별 집행 금액과 사례만 공개했던 업무 추진비도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주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다 이미 공개하고 있을 거고 그걸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은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총 9억 7,800여만 원이 쓰였는데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에 가장 많은 3억 5천여만 원이 집행됐고 기념품이나 명절 선물, 경조 화환 구매비로도 약 3억 4천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 역시 총 1,900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집행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 이제 몇 시간 뒤면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뉴욕 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상빈 기자,
이 대통령의 첫 유엔 기조연설 언제 시작되고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까? 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쯤 제 오른쪽 뒤로 보이는 이 네모난 유엔 본부 건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첫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190여 개국 정상급 가운데 이 대통령은 7번째인데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그리고 한반도 평화 두 주제를 축으로 약 15분 동안 연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수습 등 이후에 한국 정상이 참석하는 첫 유엔 총회인 만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이런 새 정부 안보 기조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이 고도화된 만큼 개발 중단을 시작으로 축소와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 외에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체코,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등 해외 정상들과의 회담 일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특히 체코는 원전, 폴란드는 국방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따로 회담을 하면서 정상 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한국 주요 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기조연설 이후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평화, 안보를 주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앞서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경제 외교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회장과 만나 AI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요.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건 투자 유치전이었습니다. 첫 세일즈 대상은 우리 돈으로 1경 7천조 원 규모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대통령 선거 당시 1번 공약으로 인공지능 강국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자본을 향해 한국 특유의 빠른 변화와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익숙해서 앞으로 인공지능 중심 사회로 또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 이에 핑크 회장은 인공지능 개발과 탈탄소 전환이 함께 가야 할 문제라 화답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산업부와 블랙록은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는데 대통령실은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투자라면 통상 수십조 원 단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 한인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돌아왔다며 12.3 내란으로 불안해했을 이들을 위로했고 우리 재외 국민들이 본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겠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선 우리 국민이 구금된 조지아주 사태를 언급하며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주요 일정이 끝난 뒤 현지에서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경제 중심지 뉴욕의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의 매력을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약취 유인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사준다며 접근해 같이 게임을 하러 가자고 유인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편의점 창가 테이블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고 있는 초등학생들. 그런데 유리창 너머 헬멧을 쓴 남성이 나타나더니 유리창에 대고 알 수 없는 손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김을 불며 음표를 그린 건데 신기한 듯 아이들은 남성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잠시 후 편의점 안에 들어온 남성. 배달기사는 편의점 안까지 들어와 아이들에게 음료를 사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게임을 하러 가자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성이 음료를 계산하러 간 사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이들이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음료수 2개를 갖고 와서 놓고 그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계속 안 오시고 돌아다니시면서 문철을 좀 서성이시면서 부모들의 신고로 경찰이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 남성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조카가 생각나서 그랬다며 데려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안하고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모로서는 너무 화가 나죠.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은 유괴사범에 대해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계속 구설수에 휘말리는 한강버스가 어제 저녁에는 급기야 고장으로 한강 위에 멈춰섰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00명 이상은 영문도 모른 채 20분가량 한강에 떠 있다가 결국 목적지도 아닌 다른 곳에 내려야 했는데요. 정식 운항이 시작된 지 엿새 만에 벌써 3번이나 차질이 생겼는데 과연 출퇴근길 대중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옥수 선착장을 떠나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 출발 30여 분 만에 강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멈춰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데요. 20분 동안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인데 배 오른쪽 방향타가 고장나면서 승객 114명이 강 위에 고립됐습니다. 둥둥 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드디어 배가 가네 하고 창밖을 봤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회전을 해서 왜 배가 돌지? 안내방송도 없었습니다. 뚝섬 선착장에 긴급 접안할 때까지 승객들은 배가 왜 멈췄는지 영문도 몰랐습니다. 어떤 안내가 없었어가지고 내리기 직전에야만 갑자기 잠실 못 간다고 하셔가지고 내리게 되었었고. 약 30분 뒤 반대편 잠실 선착장에서 마곡으로 가는 또 다른 한강버스도 고장으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7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배가 뜬다 안 뜬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두 선박 모두 전기 개통 오작동이 원인이었습니다. 운항 닷새 만에 한강버스 4척 가운데 절반인 2척이 고장나 한꺼번에 멈춘 겁니다. 퇴근 시간 한강버스 양방향 운항이 모두 중단되면서 200명 가까운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길 대안이 될 거라는 게 서울시 기대입니다. 하지만 정식 운항 전인 지난 17일 예정됐던 시승식이 폭우로 취소된 데 이어 사흘 뒤에는 팔당댐 방류량이 늘었다며 운항이 취소돼 대중교통 수단으로 역할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정비를 마친 뒤 오늘은 정상 운항했다며 운항 초기라 안내방송 등 사고 상황에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 한강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 축제를 앞두고 올해도 역시 주변 호텔 숙박비가 치솟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빌려주겠다, 옥상에서 볼 수 있는 방을 빌려주겠다, 새벽부터 명당 자리를 맡아주겠다 등등 10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온갖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현장 안전 관리가 최우선이겠죠. 원석진 기자입니다. 한강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재작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는 토요일 불꽃 축제를 앞두고 이 호텔 객실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주말 하룻밤 700만 원 정도 하던 스위트룸은 1,3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70만 원대였던 한강뷰 객실은 4배나 올랐습니다. 성인 2인 기준 조식 포함했을 때 세금 포함 275만 원의 이용 가능하십니다. 공유 숙박 매물로 나온 여의도의 한 아파트. 10평 남짓한 집을 하루 빌리는 가격이 61만 원입니다. 건물 옥상에 가야 불꽃을 볼 수 있는데도 축제를 앞두고 3배나 비싸진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63빌딩 근처의 이 아파트에선 불꽃 축제 당일 돈을 받고 베란다를 빌려주겠다는 주민도 등장했습니다. 1시간 반 빌리는데 가격이 49만 원입니다. 폭죽 소리 현장감이 장난이 아닐 거라며 하늘에 전쟁 난 것 같다고 합니다. 명당 자리를 맡아주겠다는 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당일 새벽부터 작은 돗자리 하나 맡아놓겠다며
통상 1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한강변 카페도 가세했습니다. 불꽃 축제 당일 한강이 바로 보이는 카페 좌석에 앉으려면 20만 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예약제인데 1시간 만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그렇게 비싸도 뭐 그걸 구매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상술에 함께하는 빛이란 주제가 퇴색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너무 그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점점 이런 행사를 찾지 않게 되는. 숙박업소의 경우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전에 게시판하면 돼 따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호텔 업계에 바가지 요금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파 분산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며 임신부 사용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60년 이상 전 세계에 판매되어 온 타이레놀은 임신부의 통증이나 발열에 가장 안전한 의약품으로 평가됐던 만큼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찰리 커크의 추모식 연설에서 뜬금없이 내일 역사적 발표를 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태아와 유아의 자폐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If you're pregnant, don't take Tylenol and don't give it to the baby after the baby is born.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자폐증 유병률이 400% 이상 폭등했다며 아세트아미노펜 농도가 높을수록 자폐 위험이 증가한다는 2019년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논문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웃나라 쿠바에 자폐 환자가 드문 이유는 타이레놀 살 돈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Cuba, they don't have Tylenol because they don't have the money for Tylenol and they have virtually no autism. 미국 식품의약국은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레놀 복용 제한을 권고했고 라벨도 자폐아 출산 확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A physician's notice about the risk of acetaminophen during pregnancy and begin the process to initiate a safety label change. 하지만 둘 사이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가 다수인 만큼 의학계는 타이레놀과 자폐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would say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cetaminophen is not causing autism. It's certainly not the cause of autism.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레놀이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반박은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 대통령이 특정 약품을 거론하며 위험성을 경고하자 임신부나 가족들은 설마 하면서도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도 실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당장 열이 나는 상황이 닥치면 약을 안 먹고 버티는 게 나은 건지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의료 상식을 깨는 미국 발표에 임신부들도 마음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저도 타이레놀을 먹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냥 참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이제 안전한 약을 여쭤보고 처방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예 안 먹겠다는 임신부는 드물었습니다. 아직 위험성이 증명된 게 아니고 이미 수십 년간 임신부들이 먹어온 약이기 때문입니다. 열이 났을 때 그 걸리는 다양한 병보다는 사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재작년 스웨덴 연구팀이 어린이 250만 명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태아 시절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됐던 어린이 중 1.53%가, 노출되지 않았던 어린이 중에는 1.33%가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던 겁니다. 특히 형제끼리 비교했을 땐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임신부가 열이 났을 때 먹을 다른 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열제 성분으로는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외에 이부프로펜이 있는데 기형을 일으키거나 태아의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염진통제 쪽은 이제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약이 타이레놀 정도밖에 없어서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쓰시고 있어요. 임신부가 먹을 수 있는 해열제는 사실상 타이레놀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때 열을 잡지 못하면 태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38.5도 이상이 이제 체내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기한테 이제 여러 영향을 주는 거죠. 임신 초기에는 신경관 결손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해아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당장 타이레놀을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식약처도 향후 해당 업체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1심 법원이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형량입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안전교육 없이 투입된 비숙련 파견 노동자들이 대거 희생됐습니다. 참사 이틀 전 배터리가 폭발하는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공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사 1년 3개월 만에 회사 경영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측할 수 없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다면서 우리 산업구조 현실에 대해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순관 대표는 재판 내내 아들이 책임자라며 회피했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영 책임자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박 대표는 아들에게 기업 매출은 강조한 반면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아리셀 임직원 8명 가운데 박 대표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대표에게 선고된 15년형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건 가운데 최고형량입니다.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저희 애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너무 더 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지금도 1년 3개월 못 살았습니다. 가슴이 꺾어 막혀오고 숨이 안 나옵니다. 15년이 너무합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이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톡 앱 안에서 바로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AI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지은 기자입니다. 채팅창에 새로 생긴 챗GPT 탭. 검색하면 챗GPT의 답변이 뜨고 채팅창에서 바로 공유도 가능합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바뀔 카카오톡 채팅창 모습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선물을 보내는 등 AI 기능을 다른 서비스와 연결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챗GPT의 뛰어난 성능을 카카오 및 외부의 서비스를 연결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출시 15년 만에 카카오가 대대적 개편에 나선 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과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의 위협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이용 시간이 길어야 광고나 쇼핑 등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쇼폼 콘텐츠를 무기로 하는 해외 플랫폼과 생성형 AI의 이용자를 뺏기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톡의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은 2021년 8월 13시간 정도에서 지난 8월 11시간 정도로 4년 사이 2시간이나 줄었습니다. 국내 검색 1위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는 월 평균 10시간 넘게 사용했지만 올해에는 7시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이버도 이에 따라 검색의 자체 개발 AI인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AI 브리핑을 실험 적용하는 한편 내년에는 대화형 AI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카카오톡 개편을 놓고 이용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자체 개발 AI도 아닌 챗GPT를 단순 연동하는 것으로 어떤 혁신을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 일당이 범행에 쓰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배후가 중국에 있다고 보고 윗선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이번 KT 소액결제 범행 배후가 중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사랑스네요. 구속된 중국 동포 장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이 어려워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아파트 많은 곳으로 가라. 낮에는 사람이 많아 신호가 안 잡히니 새벽 시간에 돌아다니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장 씨가 중국으로 무단 반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배송업체를 이용해 중국 내 특정 장소로 보내려다 평택항 근처에서 걸린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압수품은 손바닥만한 본체와 A4 용지보다 큰 크기의 증폭기, 안테나 등으로 분리돼 상자에 담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윗선 지시로 장비를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어제까지 214명, 피해 금액은 1억 3,650여만 원입니다.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과 동작 서초, 인천 부평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KT가 밝힌 피해 규모는 362명에 2억 4천여만 원으로 경찰보다 큽니다. 경찰은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해 이번 소액결제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상당수가 본사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정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기로 한 건데요. 이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째 던킨도너츠를 운영 중인 송명순 씨. 주 60시간씩 일해도 수입은 월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참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운영을 해보니 매출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어요. 판촉비도 많고 본사가 파는 용품값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30원짜리 일회용 컵을 본사가 180원에 판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맹 계약서가 노예 계약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창업할 때 가맹본부에서 예상 매출액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가맹 상담을 받았을 때 5월 달부터 매출이 떨어지는 걸 본사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대요. 아, 모르셨어요? 근데? 공지를 받지 못했죠. 본사의 협상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힘이 없고 의뢰 관계이다 보니 다 따라야 되는.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보장하고 협상 요청을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창업 시에는 가맹점 생존율이나 평균 영업기간 같은 핵심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할 땐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도 보장할 방침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며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사와 점주 양측의 우려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가맹점주협의회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협상권이 보장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롯데카드 피해자 만여 명이 기존 안내와 달리 정보 유출 내역이 바뀌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6천 명은 그동안 피해자로 분류조차 안 됐던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MBC 기자와 만난 롯데카드 대표는 여전히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피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10,000명 정보 유출 내역 바뀌었잖아요. 내역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MBC가 롯데카드에 확인한 유출 정보가 바뀐 피해자는 11,400명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로 분류조차 안 됐던 6천 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5,400명은 기존에 공지받은 것보다 유출된 정보가 더 늘어난 피해자들입니다. 특히 이 중 1,000명은 카드 번호나 CVC, 비밀번호 앞 2자리까지 털렸지만 MBC 보도 전에는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카드 조자진 대표는 왜 이렇게 피해 규모가 달라지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정 사용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만약 카드 정보가 도용돼도 출금이 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고객분들이 돈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하지만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피싱 범죄 등 2차 피해에는 입증되면 보상한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어디에서 털렸는지가 기술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면 피해 보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연관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데 피해 보상을 할 수는 없겠죠. 금융위는 전 금융권 정보보호 책임자 180명을 소집했습니다. 보안을 귀찮게 여긴 건 아닌지 정부와 금융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하고 각 회사의 운명을 걸고 보안을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FC의 흥부 듀오 손흥민과 부안가 선수가 나란히 2주의 팀에 선정됐습니다. 현재 언론에선 두 선수를 상대 팀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연승을 이끈 손흥민. 이적 후 7경기에서 벌써 3번째로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팀 동료 부안가도 포함이 됐는데요. 데뷔전에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양보하고 훈련장에서도 환상적인 케미를 자랑하고 있는 두 선수는 최근 3경기에서 팀이 기록한 12골을 사이좋게 나눠 넣으면서 흥부 듀오로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언론은 현재 가장 위협적인 공격 조합, 상대팀에겐 공포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합류 전 21경기에서 13골을 넣었던 부안가는 손흥민 합류 후 수비가 분산되면서 7경기 9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호흡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28일 대표팀 후배인 세인트루이스 정상빈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LCK 플레이오프엔 페이커의 소속팀 T1이 떨어지면서 이제 3팀만 남았는데요. 공교롭게 모기업이 같은 KBO 리그 야구단과 비슷한 길을 걷는 팀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생명 e스포츠 팀은 매년 야구장을 찾아 시구를 할 만큼 한화 이글스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티어가 뭐죠? 에메랄드. 에메랄드도 여기 한화생명 합류했죠. 올해는 걸어가는 길도 비슷합니다. 한화생명은 LCK 정규 시즌 2위에 오른 뒤 플레이오프에서 결승에 선착했고 프로야구에서 정규 시즌 2위를 기록 중인 한화는 선두 LG를 끝까지 추격하며 대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먼저 결승전을 치르는 한화생명은 이글스의 우승 기운을 전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가을 야구 잘해서 우승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먼저 우승하면 또 좋은 기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KT 역시 평행 이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의 e스포츠 팀 롤스터가 정규 시즌 4위의 약체라는 평가를 뒤집고 오는 토요일 결승 진출에 도전하는 가운데 KBO 리그 5위로 가을 야구 막차 경쟁 중인 형제팀 KT 위즈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못 해낼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서로 화이팅해서 높은 곳까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률 97%를 기록한 정규 시즌 1위 젠지까지 이제 단 3팀만 살아남은 가운데 이번 주말 결승전을 끝으로 6개월간 대장정의 최종 승자가 가려집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선수들도 양궁을 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로지 감각에 의존해 활을 쏘는데 광주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대표 선수들을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0m 거리의 관역을 향해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활 시위를 당깁니다. 언뜻 비장애인 양궁과 비슷해 보이지만 앞을 잘 볼 수 없기에 오직 감각에만 의존해 활을 쏩니다. 발의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하고 왼손을 조준 틀에 접촉해 쏘는 방식으로 발사 방향이 들쭉날쭉일 때가 많아 경기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를 잡고 왼팔, 오른팔 밸런스 잡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양궁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해서 호기심에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패럴림픽 종목인 지체장애인들의 양궁과는 달리 우리나라엔 런던 올림픽에서 이탈리아의 단체전 금메달을 이끈 석동훈 감독이 10년 전 국내에 도입했는데 저변이 넓지 않아 건물 복도와 비닐하우스에서 훈련을 이어오다 세계 선수권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나는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좀 있고 저를 보고 누군가도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서 일정한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극도의 세밀함은 다른 종목에서 찾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팔치기나 다리나 호흡이나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렇게 많이 좌우가 되지 않거든요. 이 양궁은 그 모든 게 다 맞아야 하나의 이제 결실이 나오는 게 보이니까. 엑스텐이 볼거리인 비장애인 양궁에 비해 관역 중심을 향하는 것조차 간단치 않지만 각자의 목표를 품고 의미 있는 한 발 한 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따와서 자기를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전국 대회도 생겼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은주, 너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집중해서 화이팅!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4관왕을 이끈 덴벨레 선수가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8살 야말은 2위를 차지했네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발롱도르 시상식, 주인공은 바로 이 선수였습니다. 덴벨레. 어릴 적 우상으로부터 직접 트로피를 받은 덴벨레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Gagner ce trophée que Ronaldinho, une légende du football, me l'a remis, c'est vraiment exceptionnel. Et voilà, je suis fier de tout ce que j'ai accompli durant ma carrière. Pardon. 프랑스 리그 득점왕에 챔피언스 리그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며 파리 생제르맹을 4관왕으로 이끈 덴벨레. 그동안 몸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명을 떨치고 프랑스 선수로는 역대 6번째 수상자가 됐습니다. 한편 바르셀로나의 신성 야말이 덴벨레에 이어 2위에 올랐는데요. 10대 선수가 발롱도르 투표 3위 이내에 든 건 팀 레전드 메시도 경험하지 못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절기상 추분 인원을 가을빛이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오늘 상암동 하늘공원의 모습인데요. 가을 하늘 아래 억새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요. 알록달록 물든 뎁사리가 가을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북쪽 저기압이 통과하며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 최고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내륙에 80mm 이상의 제법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충남 서해안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0도, 대구 19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